최근에 좀 궁금해서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를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의외로 은행들이 다시 국채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개인들과 뮤추얼 펀드 자금들도 현재 미국 국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마련이 되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샀던 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제 작년도에 급격하게 위축됐던 미국 국채 수요가 올해 3월달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이 관측됐다는 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 돌아설 시점들이 조금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QT 감속 스케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뭐 차입 추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볼 때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사실상 상반된 재료였어요. 첫 번째로 연준의 QT 감속 계획은 시장에서는 지금 국채 기준으로 월 600억 달러 감속에서 지금 발표된 건 월 250억 달러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 IB에서 컨센서스는 한 월 300억 달러로 축소되지 않을까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파격적이었죠. 그만큼 이제 유동성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컸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도비시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당연히 연준의 감속 규모가 커지면 국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시장 유동성 차입 계획 자체가 기존 2분기 차입 규모가 대략 한 160억 달러 늘어났어요. 2분기 네. 기준으로. 그리고 3분기는 대략 한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 3분기 대비해서는 1조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줄었지만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QT 감속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차입 규모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정적인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성 국채 차입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전량 우리가 아는 미국 국채 장기물로 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재무부에서 보낸 서한에 따르면 국채뿐만 아니라 T빌 같은 단기 채권으로도 유동성을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 10년물 같은 이표채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던 건데, 지금과 같은 재무부의 스탠스라면 장기채보다는 T빌 같은 단기 채권으로 발행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 QT 플러스 장기가 아닌 단기로 발행이 유도가 된다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호적이라면? 금리가 빠지는 그 재료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입찰 계획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3년물이 일단 있었고 수요가 네. 양호했고, 내일 같은 경우 10년물 이제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찰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입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다 부분인데, 최근에 아까 주셨겠지만 펀더멘털 지표라든지 연준의 발언 같은 걸 고려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입찰이 크게 나쁘게 될 만한 이유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최근에 좀 궁금해서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를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의외로 은행들이 다시 국채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개인들과 뮤추얼 펀드 자금들도 현재 미국 국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마련이 되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샀던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제 작년도에 급격하게 위축됐던 미국 국채 수요가 올해 3월달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이 관측됐다는 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 돌아설 시점들이 조금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쪽도 살펴보면 4월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가 1년 만에 또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간 4조 7천억 원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역대 통계가 작성된 이후 4조를 넘어서서 이제 4조를 찍은 게 한 세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최근에 조금 달라진 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채권을 언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리테일을 거쳐서 오긴 하는데 그만큼 개인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어요. 지금 개인들의 그 국내 채권 보유 잔고가 약 50조 원을 넘어섰고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잔고가 10조가 안 됐어요. 그럼 2년 만에 5배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럼 개인들이 왜 이렇게 채권에 관심이 크냐?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가 올라서요. 지금 이제 은행들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한 3% 초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웬만한 우량 크레딧 채권 금리가 4%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금보다는 조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자금 이동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언젠가는 빠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한 번씩 이제 모두 다 저금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금리 수준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캐리 수익률, 이자에 대한 수익률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처럼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과거와 다르게 개인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요 채권 금리, 뭐 스프레드 변동 특징 이런 걸 지금 뭐 숫자적인 레벨대로 보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 금리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채는 뭐 소위 말해서 망하지가 않잖아요. 한국 정부가 보증해서 발행한 채권이고 물론 이제 다른 외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있으면 뭐 다른 이제 방향성으로 나가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년짜리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1년짜리 채권 금리가 현재 한 3.5% 내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3.1% 또는 3%대예요. 그러면 단순히 비교해 보더라도 은행들의 정기예금에 들을 바에는 뭐 정부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만약에 올해 한국은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1회에서든 2회에서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면 채권 금리는 따라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은행의 금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한국은행 금리 방향이랄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이창용 총재가 지난 2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조지아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좀 4월과 바뀌었다. 통화정책을 좀 원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약간 고용도 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미국에서 다시금 좀 살아나는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당시에 이제 아마 이창용 총재는 그걸 우려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워낙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국내 금융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적 관련 발언 언급들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준 스탠스는 올해 국내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또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아마 이제 한국은행도 조금씩 탈동조화, 글로벌 통화정책의 탈동조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인하에 대한 그런 빌드업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마 이제 4월달 금통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GDP라든지 민간 소비가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인하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스토리였다면 당시가 내수 지표들이 조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실상 내수 경기 지속성들을 생각하면 내수 경기가 2분기, 3분기에도 좋아질 만한 명분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건설 경기라든지 민간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고 물가도 여전히 이제 생활 밀착형 물가 지수는 높다 보니까 결국에 2, 3분기 내수 관련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한국은행도 뭐 연준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탈동조화 부분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뭐 탈동조화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은 어쨌거나
하거나 지금 당장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먼저 ECB가 움직였고 그 전에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비록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만 다른 미국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은 자국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ECB에서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단행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탈동조와 흐름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달, 두 달 아주 빠르게 혹은 아주 뒤따라서 정말 뭐 며칠 차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조금은 빠르게 우리는 선회에서 네.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이슈도 좀 매월 뭐 4월이 위기다, 5월이 위기다 이런 식으로 크레딧 이슈도 좀 챙겨볼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PF 문제는 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전망과 관련된 투자들이 늘어나야 지금 투자된 PF 자금들이 뭐 소위 말해서 그 브릿지론의 PF 사업쟁이 본 PF로 넘어가고 그게 건설이 돼서 팔려서 투자자 자금들을 회수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돌아가기에는 조금 긴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PF 문제가 당장 해소된다라고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서울은 아니겠지만 지방 지역들의 건설사라든지 시공사들은 도산을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위험들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 크레딧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상 국내 크레딧 시장은 대부분 A등급으로 구성된 우량채권 시장이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지방 지역들 같은 위주로 형성된 이제 PF 관련된 문제들은 또 다른 영역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크레딧 관련된 센티멘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면 크레딧 관련된 시장의 투자 자금들이 일부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PF 관련된 대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사실상 태형건설 이슈도 무난하게 넘어갔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는 결국에 시장이 망가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크레딧 문제 자체가 과거처럼 뭐 레고랜드라든지 과거처럼 조금 특별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들은 조금 낮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크레딧 시장에서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장이 국고채처럼 강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제 전망 자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어느덧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고, 네. 하반기에는 채권에 있어서는 WGBI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이제 엊그저께죠. 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이제 국채백서라는 걸 발간을 해요. 뭐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 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외국인 관련된 그런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WGBI에 실패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국채 예탁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이 안 났었고 네. 두 번째로는 외환시장 관련된 개방 시행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발표된 그 자료에 근거하면 이제 국제통합 예탁 결제 시스템은 6월부터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관련된 시행안은 7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면 다음번 WGBI 평가가 9월 말이에요. 그럼 요 두 가지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정량적 정성적인 조건은 거의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 거기에 대한 지속성을 과연 이제 WGBI 평가단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과거에는 이제 정성적인 조건이 미달이 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다면 이번에는 100% 맞췄기 때문에 뭐 9월 말 편입 가능성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로 간단하게 채권 시장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현재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다시 시장의 센티멘트가 좀 돌아섰어요. 네. 근데 이거를 확신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뭐 결국에는 파월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발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대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만큼 더 많이 바뀔지 그리고 지표들의 변화가 연준이 원하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저는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구간 그런데 미세한 온도 차이는 네. 온도 변화는 보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